8, 90%를 차지했던 명분은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워낙 윤 대통령을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래서 예산 다 깎아버렸잖아요.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을 다 묶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 보면. 그리고 20몇 명을 지금 탄핵을 연거푸했잖아요. 그래서 기관 자체를 거의 그냥 순차적으로 다 마비를 시켜가고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어떡하란 말이냐, 이걸 풀어나갈 방법이 없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아무리 힘들고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폭발하면 안 되죠. 그 상황을 전제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확 헌법을 위반하고 그냥 선을 넘어가 버리신 거죠.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갑자기 뭐 부정선거 믿는 분들도 분명하게 많아진 것 같고, 공산주의, 뭐 공산당이 우리 사회에 확 퍼졌다, 이걸 믿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 최근에 뭐 CCP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중국 공산당 이거 배지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중국 공산당 뭐 추방하자 이런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 이 문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입니다. 요 이야기 좀 하고 가죠. 네.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가 뭐 저런 거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 했던 사회적 현상이 네. 그렇지 않고 정말 많이들 이걸 믿거나 확신하거나 의심하는구나. 네. 모르긴 몰라도 저희 실시간 게시판에 금방 올라올 겁니다. 네. 네, 거기 주장하시는 분 글이 이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부정선거요? 네. 뭐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극단의 믿음, 극단의 주장을 믿는. 네. 실제로 우리 역사상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라든지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제대로 밝아지기 전에는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때 뭐 있었죠. 네. 근데 어느 시점부터 대한민국이 눈 밝은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운영이 되고 국민들도 다 깨어있는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10몇 년 전쯤에 제 기억에 아마 김어준 씨가 부정선거 얘기를 하길래 아직도 이랬는데, 세상에 2025년 1월에 부정선거 얘기를 어쨌든 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현역 대통령님의 발언을 통해서 듣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우선 자 보세요. 선관위 직원들이 특정 전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선관위 직원들이 구성이 돼 있나요?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선관위 직원들 다양해요. 그다음에 이 선관위 직원들이 태어난 고향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것도 다 다양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항상 어디나 양심 선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내부에서 이걸 문제를 밝혀주는 이 어둠 속에 비수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있었잖아요, 보면. 근데 선관위 내부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단 1도 안 나오잖아요,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다 통제해야 할 텐데 만약에 무슨.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매번 현실의 선거,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있었던 전국 단위 동시 국회의원 선거, 또는 2년 전에 있었던 전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 보세요. 그거 투개표 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요, 보면. 거기 투표 감시요원으로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하루 일당도 받으세요. 일당도 받으시고, 그거 일당도 치열해요, 요새처럼. 그다음에 개표할 때도 개표 감시요원으로 가시잖아요. 직접 개표요원도 있고, 개표하는 것을 감시하는 감시요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투개표에 대한 실제 집행 책임은 구청 공무원들이 해요. 이게 가령 저희 동대문만 해도 동대문, 성동, 이게 두 군데 선관위, 두 지역을 합쳐서 이제 선관위가 있는데요. 이 동대문 선관위 직원 해봐야 30명이 안 될 거래요. 그럼 30명이 가령 동대문 인구가 한 34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유권자는 한 32만, 31만 뭐 이쯤 될 거예요. 30만, 31만 뭐 이 정도 될 텐데, 31만 명의 투표율이 한 뭐 70% 정도 된다면 한 20몇만 표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30명이 투개표 개표 감시를 어떻게 해요? 실제 그래서 투표 사무의 집행은 구청에서 해요. 구청 공무원들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상황에도 저희 실시간 댓글창이나 아마 이게 무슨 네이버 기사거나 어디 유튜브 영상이어도 아니 뭐 여러 레가시 언론에 뭐 다른
토론 프로그램이어도 네. 지금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서버 까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분명하면. 네. 아니 근데 네. 작년 2023년에 국정원이 선관위의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을 점검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국정원 이제 선관위도 그건 점검을 했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선관위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 6천여 대 되는데 그중에 국정원이 주요 컴퓨터들 한 300 몇십 대를 점검을 했었다고 하는 거고 네. 국정원이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네트워크에 해킹 취약성은 있다. 네, 네. 이 네트워크에 취약성이 네. 있어서 그 취약성 부분을 선관위 쪽에 알려주고 수정하도록 했다. 뭐 요거는 지금 국정원하고 선관위 사이에 별 이견이 없잖아요. 네. 근데 자 보세요. 개표를 하는데 컴퓨터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수개표합니다, 우리는. 네. 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일응한 거 옆에서 사람들이 이게 보잖아요. 이게 네. 쭉 하면서 이게 옆에서 보고 최종적으로 검수를 해가지고 그 현장 개표 현장에서 누구 몇 표 누구 몇 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네. 그러면 이 단이 오염이 됐다. 이러면 뭔가 부정투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게 선관위 서버 체크해 보는 거하고 네. 그거는 나중에 합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취약성의 문제지 그걸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어떤 음모나 부정이 있었다면 선관위 서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선관위 서버는 확인된 숫자가 입력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이게 무슨 해킹을 가지고 부정선거가 체계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네. 일선에서 사람들이 일단 투표장에 가면 현장에서 신분증 가지고 확인하잖아요, 보면. 네. 그리고 투표를 하고 투표한 것도 물론 기계로 이게 그 누구한테 찍었는지 확인하지만 그게 묶음대로 나오면 사람이 옆에서도 정당 선거감시원들이 확인을 해 주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당장에 이게 선거가 보면 각 그 투표구별로 어떤 데는 되게 빨리 가고 어떤 데는 늦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네. 개표 방송을 보다 보면 늦게 가는 경우는 이게 묶여 있는데 뭐가 잘못 섞여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개표 현장에서 올 스톱 시켜 놓잖아요. 스톱 하고 체크하고 다 이게 정당 관계자들끼리 이게 소명이 됐다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체계적인 무슨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라는 게 본시 불가능한 얘기인데 조그만 한 군데에 있었던 사고, 네. 조그만 한 군데에 있었던 어떤 투표 형제가 조금 이상해 보인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매번 전체 선거가 이상하다. 보세요. 저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1년 남기고 재보궐선거로 네.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때 19% 차이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달 있다가 전국 동시 지방선거 했잖아요. 네. 그때 대부분 휩쓸었던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쪽 분들은 더 이길 수 있었는데 선거 조작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사실은 이제 요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본인이 과거에 비해서 본인이 믿는 것만 믿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고 그 주장을 더해가고 그래서 그 주장이 더 증폭되고 이쪽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만의 플랫폼을 보고 또 그들만의 모여서 밥 먹고 그들만의 주장을 하고 이 현상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미디어의 탓일까요? 예전에 예를 들어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있을 때는 뭐 아홉시뉴스나 뭐 조선일보나 뭐 한겨레 신문이나 보고 큰 흐름에 웬만한 상식적인 진보적 주장, 보수적 주장을 보고 아주 터무니없는 주장은 버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보는 유튜브만 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국민들이 눈이 더 밝아져야 되고 지금도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니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 학벌 있잖아요, 학벌.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학벌이 그렇습니다. 최고예요. 네. 뭐 핀란드하고 뭐 약간 뭐 한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세계 최고예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어떤 분도 대학 다닐 때 철학개론, 영문학개론은 한 번 안 들어보신 분 없어요, 보면. 네.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진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못된 도구마에 매달려 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자제분들이 뇌물 받았잖아요. 네. 알려졌잖아요. 구속됐죠. 검찰이 구속하는 거 현직
대통령 시절에도 자기 아들 구속되는 거 다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이견을 안 달았잖아요. 구속되고 나서 국민들에게 두 분 대통령이 다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보면. 네. 근데 그게 깨졌던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안 하고 아주 또 다른 선택을 해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없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허구의 도구마가 긴 시간 왔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조국 장관이라든지 이재명 당대표 같은 사람들이 수사하고 기소를 하는데도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 허구의 상황을 믿는 상황이 와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게 황교안 전에 총리께서 지금 이걸 받았잖아요. 부정투표로. 이걸 윤석열 대통령님이 본인 입으로 말하면 이게 긴 시간 또 노무현 대통령님 그 상황처럼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을 거예요. 저는 이번 12.3 계엄 사태의 가장 큰 대한민국의 잘못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 부정선거 논란이라고 봐요. 대통령의 그 성명을 이게 시간대별로 보면 결국 이제 제일 뒷부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선관위의 비밀번호가 1, 2, 3, 4, 5더라. 네. 중국 사람들이 이런 비밀번호를 쓴다. 네. 이 말은 근데 또 어떤 극우 유튜브의 유튜브를 보면 그대로 나오더군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선관위 비밀번호를 맞춰준 것이다.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네. 중국이 개입됐다는 걸 윤 대통령이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예를 직접 들었잖아요. 아니, 저도 요새 사이트라든지 또는 뭐 집안에 공유기 한 2-3개씩 쓰잖아요, 보면. 수없이 많은 비밀번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A12345 비밀번호 쓰는 게 한두 개가 있어요, 보면. 예. 그런 것도 이제 다 중국 사람들이다. 메모장에다가 지금 하도 이게 많아가지고 메모장에 쭉 이게 이제 일부러 기재를 해놓고 있는데 아니, 이게 선관위가 이건 맞아요. 선관위가 별도 독립의 제5의 헌법기관이잖아요, 이게 보면. 근데 그 안에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상임이 아니시잖아요. 상근을 안 하시잖아요, 보면. 그리고 각 지역의 선관위도 선관위원장을 법원장 또는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뭐 부장판사 중에 한 분이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하시는데 이분들도 상근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선관위는 그 밑에 비상근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근으로 되어 있는 선관위에서 잔뼈를 묻으신 사무총장님이 알아서 하시다 보니까 형식적인 권한의 귀속은 선관위원장인데 이분은 비상임이고 자기 업무 외에 그냥 하는 일이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누가 이걸 제대로 감시하고 보는 부분이 좀 약해요, 보면. 감시 견제 기능이. 특히 이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선거 때 선관위에 의해서 정치인들은 가령 뭐 추석에 명절에 누구 사과한 선관위가 고발하죠. 그럼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친한 뭐 친구한테 사과 한 번 산상해 주면 선관위 이게 부정선거 감시단한테 하면 이거 고발당하면 바로 저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회에 의해서도 선관위 감시가 쉽지가 않아요. 희한하게 이게 아니 또 시장 군수만 해도 거기도 시장 군수도 선출직들이잖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선거 관리라고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관리, 감독, 감시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 서버가 뭐 1, 2, 3, 4, 5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선관위 이게 전산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해 보이는 대목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부분은 분명한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대한민국 선거가 체계적인 부정이 있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걸 믿고 있었다면 또는 약간 의심했다면 이번 비상계엄의 상당 부분이 그 원인을 밝히는 데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또 법률가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고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시고 고소고발해서 거기 압수수색 해가지고 서버 가져와서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비상계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은 이제 선관위에 대한 그 선거 감시 능력 부분은 그냥 그 중에 n분의 1의 명분이고 가장 한 80, 90%를 차지했던 명분은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워낙 윤 대통령을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래서 예산 다 깎아버렸잖아요. 특히 뭐 특활비, 판공비, 이게 업무, 뭔가 이게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장들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을 다 묶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 보면. 그리고 탄핵을 20몇 명을 지금 탄핵을 연거푸했잖아요, 보면. 그래서 기관 자체를 거의 그냥 순차적으로 다 마비를 시켜가고 있었잖아요, 보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이걸 풀지 않으면 이걸 풀어나갈 방법이 없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윤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했으니까요. 네. 네. 실제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보면.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거대 야석을 만들어준 거는 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한 의사표시고 그걸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아무리 힘들고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폭발하면 안 되죠. 그 상황을 전제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확 헌법을 위반하고 그냥 선을 넘어가 버리신 거죠. 저희 실시간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네. 지금 완전 이제 부정선거는 기정사실화 돼버렸네요. 이 갈등을 진짜 이걸 우리 사회가 또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갈지 잠깐 이야기하셨으니까 저거 여쭤볼게요. 네. 검사 출신이시라 네. 그 야당 제가 뭐 야당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야당이 이제 특수활동 경비하고 그다음에 무슨 경비죠? 또 그 규모가 훨씬 크죠. 특경비입니까? 특정 업무 경비. 특정 업무 경비가 훨씬 크죠. 특활비보다. 네. 전액 삭감했어요. 검찰 같은 경우에. 그 이유가 이제 수사에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뭐 공개가 안 된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대체로 지금 영수증들을 요새는 첨부하는 분위기들이고 국회에서 요구하면 보여줘요. 네. 보여줘요. 근데 그때 법사위에서 결국 그 중앙지검장 나왔었던 거예요. 그때 그 밝힐 수 없다. 우리가 이 돈을 밝힐 수 없는 대목은 솔직히 말하는 공작 자금이라고 하는 정보 수집 자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밝힐 방법이 없죠. 밝힐 수도 안 되고.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은 이제 그런 관행이 없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보면 거기서 뭐 이렇게 검사들 고생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검사장급이 이렇게 1,000만 원씩 이렇게 떼주고 뭐 회식해라. 근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검찰총장한테 특활비가 가령 30억이 갔다 이러면 한 25억은 쭉쭉쭉 내려가겠죠. 지방검사장한테 내려가요. 고등검사장, 지방검사장한테 내려가고 그걸 받은 지방검사장은 자 본청분 그다음에 조그만 지청들이 이제 각 뭐 가령 전남만 해도 몇 개 있잖아요. 보면 뭐 순천, 해남, 목포 몇 개 있잖아요. 거기 또 나눠줘요. 그러겠죠. 쭉 가져가지고 그게 이제 밥값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잠복 근무 경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여의도 바닥에서도 정보를 사잖아요. 보면 이게 정보 수집하는 사람들끼리 이게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정보를 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쓰이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그 대부분 그 경력이나 밥값으로 쓰잖아. 그 왜 그 입증을 못 하냐는 거고 검찰에서는 그 중에 일부는 제대로 쓰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밝히냐. 이런 거 아니에요? 제 말 틀렸네. 그런 거죠. 근데 검찰도 그렇지만 가령 국정원 또 경찰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국정원, 경찰, 뭐 방첩수사대 뭐 이런 데들은 해야죠. 필요하죠. 근데 손발을 다 묶어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또 조선일보에 헌법재판관 8명 탄핵 인용하면 단죄할 것이다 라는 단체 광고가 크게 실렸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마치 이분들이 공산당 같아요. 그렇죠. 근데 첫 문장이 뭐냐면 당신들이 비록 좌편향 재판관이라고 해도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궁금한 건 법조계에 계시니까 검찰과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진보다, 진보 성향이 세다, 보수 성향이 세다 이런 사람들 다 있죠. 저희 직장 생활 직장인이니까. 그렇지만 제 주변에 누가 사회주의를 동경하거나 사회주의 혁명해가지고 뭐 사회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그 원론적인 대학교 때 다 배우셨지 않습니까? 저희 동아리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 하자는 사람은 없거든요. 법조계에
정말 일부라도 법원과 검찰에 그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심지어는 네. 아니,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이미 지구상에서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든지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공산주의 시스템이 없다고 봐야 돼요. 중국만 해도 저건 변형된 사회주의고 정치적 가버넌스만 지금 이게 공산주의 일당 독재 형태지 저건 재산관계, 경제관계는 거의 뭐 사회 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미 지구상의 공산주의 이념은 사멸했는데 저게 지금 무슨 좌파다 또는 공산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적 헤게모니에 대한 다툼 속에서 속칭 말하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덧칠을 해서 당신네들은 비판받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조선일보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아무리 광고라고 하지만 저거는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심리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평의가 되면 그건 대한민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과를 미리 예단을 하고 그 예단된 결과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나올지도 모르겠으니까 당신네들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서 단죄를 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를 광고를 한다면 저건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광고잖아요. 그거를 어쨌든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내에서 풍요와 번영과 또 언론 출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게 훌륭한 언론사에서 저 광고를 받는 건 제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광고를 보고 오늘 아침에 이따만하게 났는데 이분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심정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일 텐데 헌재 재판관들이 만약에 이 광고를 보면 그분들도 사람일 텐데 이게 과연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 지능적인 안티인가 윤 대통령에. 근데 아니, 이렇게 재판관들을 그렇잖아요. 이 검사나 변호사들도 얼마나 저 재판장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근데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또는 검찰연수원 이제 법무연수원에서 제일 이제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들이 직업윤리들이거든요. 법관으로서의 직업윤리, 검사로서의 직업윤리. 근데 그 직업윤리 속에서 제일 중요한 직업윤리의 덕목 중에 하나가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것.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심리하고 재판하는 것. 이게 직업윤리의 주요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게 매우 잘못된 광고고 뭐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영향받을 일은 일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 아까 제가 앞서 CCP라는 단어 사실 이번에 저도 알았거든요. 의원님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중국 공산당? 근데 제가 종종 들어가는 그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 저희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훔쳐보는데 거기 몇 분이 한 분이 달기 시작하니까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말머리에 CCP 아웃을 달고 이제 집값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봤더니 중국 공산당 아웃인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 중국 공산당이 정말 뭐 야당 지도자도 물론이고 얼마 전에 그 문제가 된 그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의 기사를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카페와 블로그가 그걸 퍼가 있습니다.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계엄 당일날 미군과 우리 군이 특전사가 봤더니 선관위에 갑자기 중국 사람이 90명이 있어가지고 99명이 있어가지고 체포해서 주한 미군이 주일 미군으로 넘겼더니 그분들이 그 중국 사람들이 다 자백을 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주한 미군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반박을 했고 그랬더니 그 기사의 댓글에 또 네이버 댓글에 첫 번째는 주한 미군에도 간첩이 너무 많다 이거더라고요. 아니 간첩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북한군에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는 사람들을 양성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야 어느 나라도. 그런데 공작 자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미국 CIA에도 러시아
정보부 부서 안에 자기 편 사람들 만들어내기 위해서 돈도 쓰고 별거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컨셉트는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있는데 이거를 대한민국이 스카이 데일리 일단 기사 자체가 허구일 텐데 대한민국이 무슨 중국인 몇 사람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좌지우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약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론 미국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도 그 러시아에서 미국의 여러 어떤 언론사라든지 그래 댓글 부대를 러시아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꽤나 미국 안에서도 있었어요. 실제로 무슨 그런 정황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러시아의 대통령이다 이러면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북한에서 진짜 선거가 치러진다면 우리 남한 쪽 정책에 유리하게 할 만한 상황이 당선될 수 있도록 뭔가 또 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가령 뭐 중국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뭔가 개입을 하기 위해서 댓글 부대를 작동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그 국가 국민들의 역량이에요, 보면. 역량이고 이런 스카이데일리 기사 같은데 우리가 휘둘리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들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보면. 그럼 믿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틀에서 맥락에서 보면 자, 중국 인구가 지금 한 15억 되는데 공산당 의원이 한 9천만 명 되거든요. 1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한 9% 정도 돼요. 근데 그 9%에서 그냥 실제 한 1% 정도가 이제 중국 공산당을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중국이 보면 정치적 가버넌스 시스템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고 전제 정치 시스템이에요. 당의 우위고 선거제도가 뭐 일당 독재하고 있죠. 그다음에 전랑 외교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국가 이익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막 와서 싸우잖아요. 보면 걷어차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제품들 분해해가지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막 특허 침해하고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중국하고 무역 거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우리도 또 지금도 경쟁을 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 대해서 일본 기술 베낄 때 일본 제품 사와서 그대로 역분해해가지고 이거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중국이 지금까지 왔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게 정치와 경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중국 정부가 미국처럼 큰 틀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어떤 세계의 제국으로서의 역할 또는 관대한 어떤 제너러스한 태도 이런 것을 중국 공산당이 아직까지 못 보여준다고 해서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수준이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 수준만큼 못하니까 우리는 그럼 중국하고 경제를 끊겠습니다. 중국하고 교역 안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필요한 원부자재 안 사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거야말로 이념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머릿속에 전제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뛰어가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피해가면서 우리가 앞서 나갈 그 국리를 하면 되는 거죠. 과방위에 계셨었으니까 중국의 말 나온 김에 중국의 기술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거의 따라잡았을 거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 때 그러니까 그 전해 선거가 2월에 치러졌죠. 그렇죠. 2022년 2월에 치러졌죠. 선거가. 2021년부터 대중국 흑자가 별로 안 났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적자도 났어요. 그 적자가 난 그 순간이 이미 우리가 대부분 따라잡혔다고 하는 증거들이에요. 중국이 세계 생산 기지잖아요. 한국에서 원자재 사서 조립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뻗뜨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사가던 원자재들이 이제 중국 내부에서 생산이 돼서 해결이 됐던 것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소비재들 여전히 지금 알리템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가 사서 쓰고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따라잡혔어요. 다만 그때 트럼프 대통령 때 던졌던 중국의 어떤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해악의 문제점이 전 세계에 이렇게 노정된 이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누르고 제재를 하고 이런 세계적인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것 덕분에 가령 반도체 기술만 해도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뭐 ASMR 그 기술
자재들 설비들 이게 가령 뭐 수출 금지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네. 우리가 잠시 도망갈 수 있는 숨을 좀 벌었죠. 네. 한숨 두숨. 그래서 그때 2021년, 22년 이때 완벽하게 따라잡힐 뻔했던 것들이 한 2, 3년 숨을 좀 쉬었는데 네. 다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또 중국은 또 추격을 거의 해온 거 아닌가 싶어요,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이 우리 대한민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지금 우리는 거의 세계 정상에 그러니까 한반도 역사를 가지고 보면 지금처럼 K방산, K컬처, K푸드 뭐 K로 시작하는 게 지금처럼 우리 한민족이 하고 있는 게 좋은 시대가 없는데 네. 이게 계엄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쫙 갈라지고 이념으로 갈라지고 국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 돼서 나라의 어떤 의사소통,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되는 동맥경화의 상태로 들어가 버린다면 우리는 이렇게 드높은 수준의 것을 만들어서 네. 세계 경제 7, 8, 9, 12 그다음에 뭐 어떤 그 개별 항목으로 보면 세계 뭐 2, 3, 4위 뭐 이 정도 가 있는 것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사상 누각처럼 무너질지도 모르겠어요. 잘해야 돼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네. 우리는 굉장히 대응을 잘 해야 되고 국민 모두가 밝은 눈을 가지고 담백하게 이 상황에 대처하려고 하지 않으면 네. 우리는 지금까지 성취했던 이게 다 그냥 신기루처럼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중국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것도 아니고 중국과 경쟁하면서 경계할 것을 경계하고 그러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동안 우리 무역해서 뭐 가장 우리에게 많은 흑자를 안겨준 나라니까요. 네. 그런 면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정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우리를 많이 실망시키고 네. 있고 그 특히 그 리더십 중국의 리더십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무역하는 국가고 맞아요. 그죠? 네. 네. 사드 때 뭐 사드 이후로 가령 뭐 여행 금지령이라든지 네. 또 휴대폰 마찰 있을 때 그 마늘 수입 뭐 이런 문제들 네, 때문에 네. 사실은 즉자적인 반응을 우리가 개별 사안 몇 가지 사안별로 중국이 우리를 괴롭혔던 걸 보면 우리는 네. 많이 힘들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가령 2021년까지 기준으로 과거 그 이전에 한 20년 동안은 중국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벌어왔잖아요, 보면.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감사할 부분은 감사해야 돼요. 지금 무슨 이게 중국 공산당이 싫어요. 지금 이거는 물론 뭐 일부의 의견이겠죠. 네. 우리가 당연히 경계해야 돼. 그 아까 제국이란 표현 쓰셨지만 어쨌든 과거의 제국들이 뭐 어떤 제국은 100년 가고 어떤 제국은 수백 년을 갔지만 그거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출연하신 교수님께 드는 관대함. 네. 관대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국을 맞아요. 유지하는. 근데 네. 그런 면에서 시진핑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실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경제 협력을 가까운 나라에서 협력하고 있는데 실망한 적은 많았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고 협력해야 할 중국에 대한 감정이 물론 다수는 아니겠지만 요 근래에 비상계엄 이후에 이상하게 혐오는 물론이고 중국 공산당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 쪽으로 가는데 그 흐름이 심상치 않아서 계속 그걸 여쭤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네. 보면 일단 지금까지 이제 정당을 가지고 보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대북 햇볕 정책, 네. 북한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네. 한반도 긴장 완화를 합시다. 이제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네.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냅시다. 중국하고도 수교를 해야 됩니다. 요게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강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보수 정당도 생각해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수교를 시작했던 것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에요. 보면. 그럼요. 네, 수교를. 중국에 제일 네. 먼저 간 우리 국가 정상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네. 네.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하는 해안을 가진 보수 정당 소속의 대통령이 그걸 열긴 했지만 전체적인 보수 정당의 큰 틀의 흐름은 북한에 대해서는 핵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북한의 정치 체제가 이게 전제주의 정치 체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억누르고 프레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과 정당의 평균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냐 중국이냐 뭐 이걸 선택해야 될 문제가 본시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령 뭐 굳이 선택을 한다면 친미 쪽으로 가야 된다. 중국하고는 거리를 둬야 된다. 이게 보수 정당의 당원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강했던 네, 것 같아요. 네. 보면. 근데 자 국방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을 중심 국가로 가는 것과
중국을 배척하는 것,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보면.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또 홍콩하고 이 중화권하고 네. 교류를 안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반이 30%가 날아가는 건데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도 네. 역사가 길어지면 모든 가능성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수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건 너무 순박해요, 보면. 아니, 미국도 절대선은 아닌 게 트럼프 네. 대통령 보면 아니, 미군 보내줘서 우리 6.25 때 우리 지켜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보면. 네. 여러 가지로. 근데 사실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고립주의, 회기주의, 그다음에 자국이익 우선주의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전 세계, 근데 우리나라도 얼마만큼 괴롭힘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이게 돈이 가야 될까, 이 고뇌들이 크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이 정말 고맙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미국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중국이 공산당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을 가지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하고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 중국과의 경제 관계, 중국과의 교육 관계, 범중화권의 관계, 네. 이거 무시할 수가 없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면 머릿속에 일방적으로 우리는 미국만을 사랑해, 우리는 일방적으로 중국만을 사랑해, 이게 존재할 수 없는 개념들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우리가 태생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딱 끼어 있는데, 네, 그죠? 20세기 들어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들 사이에 우리가 딱 끼어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어느 한쪽으로 뭐 쏠리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긴 쉽지 않고요, 그죠? 네, 네. 동남아 국가들 보면, 일단 베트남 같은 미군 항공모함 들어와서 네. 전시 훈련을 하고 네. 미군과 전쟁했던 나라입니다, 네. 그죠? 네. 뭐 그 정도로 가깝게 있다가 갑자기 국가 주석이 시진핑 뭐 하는데 만나러 갑니다. 또 맞아요. 네, 정말 잘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힘도 네. 약한 나라. 그리고 또 양국의 주장에서 많은 걸 또 얻어내요. 네. 정치력이랑 외교력 우리가 때보다 형편없는 나라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네. 가령 이게 남중국해에서 보면 구단선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남중국의 이 넓은 드넓은 바다가 다 자기네들 거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네. 그러면서 이게 돌들만 나와 있는 섬에다가 이게 시멘트로 이게 다 활주로 포장하고 뭐 부두 만들고 네, 이래가지고 네. 공군기지, 미사일기지, 거기 해군기지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필리핀, 베트남 뭐 안 싸우고 있는 데가 없죠. 예, 인도네시아. 중국, 네. 예, 중국하고 이게 군사 외교적으로 이 영토 문제를 가지고 뭐 영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신경전을 안 벌이고 있는 아시아 나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이 팽창 야욕, 특히 영토적인 팽창, 거기다가 중국이 경제적으로 커지고 해군력이 강대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 아시아 전체, 사실은 전 세계 전체가 중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보면. 1대1로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국부를 이게 침탈당했다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들 얼마나 많아요,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그런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과거 20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얻어왔던 경제적인 이익들,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중국과는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만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 국가들 아니에요. 거기다가 항공모함이나 전투함이나 이 조선 분야는 우리나라밖에는 지금 만들 데가 없잖아요. 네. 포탄도 그렇잖아요. 미사일도 그렇잖아요. K방산이 드디어 전 세계 이게 방산을 좌지우지했잖아요,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렛대가 어마어마하고 사실은 방산은 이게 사람들 죽이는 무기 수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가 K방산 때문에 돈 많이 들어온다고 우리는 막 환호성 지르지만 우리가 만든 무기 때문에 네.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우리는 그냥 중국 공산당이 싫어요, 어디가 싫어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 사람들의 머릿속은 적당하게 회색의 세상 속에 있고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적당한 어떤 회색의 입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사다. 특히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렇게 딱 단정적인 얘기나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네. 다시 우리 정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의원님 오셨으니까요. 또 법률가시니까 윤 대통령이 어제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일단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나 윤 대통령의 생각은 일단 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꼭 그렇게 그 뭐 어떤 뭐
의회 기능을 마비시킨다든지 뭐 선관위를 장악하려든지 이런 의도는 아니었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님이 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 당시에 합참의장이 원래 계엄사령관을 네, 맡아야 되잖아요. 합참의장이 안 맡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육군 참모총장한테 네. 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부대 출동 관련해서도 여러 부대들하고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대부분 부대들이 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때 당시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중과부적으로 네. 성취를 못했다라고 했던 것들 아니에요. 보면 그 국회에 나와서 특전사령관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뭐 경찰청장이라든지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대통령님이 어떤 생각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는 명약관하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이게 아마 이제 머릿속에 의도는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긴 시간 아마 대한민국 사회에 후유증이 좀 남을 만한 네. 요소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법리적으로는 좀 설득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쉽지 않죠. 사실관계는 이미 거의 다 확인됐다. 다 확정이 됐죠. 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네. 또 저기 방첩사령관, 네, 저기 누굽니까? 뭐 경찰청장, 서울청장, 홍장원, 저 국정원 네. 2차장 같은 분들이 네. 그때 누구 잡아라고 받아 적다가 그 네. 메모가 또 증거로 네. 채택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사람 몇 명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가령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안에서 있는 저 국회의원들 끌어내오라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이게 직접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도 그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네. 현장에 출동했던 지휘관들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에 출동했던 지휘관들 다 조사가 됐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럼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뭐 경찰청장도 현장 지휘관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보면 그 상황들 다 공유했을 거 아니에요. 수없는 사람들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목격담, 경험담, 그다음에 그때 오고 갔던 전화 통화의 내용, 문자의 내용, 그다음에 뭐 카톡의 내용들, 뭐 이게 메신저에 남아 있는 네. 이 흔적들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지. 윤 대통령이 좀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 아니었어요? 이런 거 왜 자꾸 그 사령관들이나 일선 지휘관들에게 미루죠? 내가 쪽지 문제는 사실 누구 진짜로 윤 대통령 말이 맞는 건지 그 최상목 대행에게 갔던 그 국회로 가는 경비 막고 그다음에 비상 입법기구 준비해라. 근데 네. 최상목 대행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걸 전달해줘서 내가 받았고, 네, 읽지도 않고, 네, 읽지도 않고 넣었다가 이게 기재부 차관보한테 전달해 줬고, 나중에 이 차관보한테 있는 것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을 했다. 요 정도가 지금 이제 최상목 차관보 얘기인데 그 엄중 중차에 대한 얘기를 그게 그대로 지금 검찰에 수사기관에 제출이 돼 있잖아요. 보면 네. 제출이 돼서 증거 목록으로 지금 이게 돼 있는 것일 터인데. 네. 그 엄중한 내용을 대통령님의 인가라든지 대통령님의 컨펌이 없이 그걸 누가 써요?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 주장은 이제 김용원 장관이 준 것 같다. 난 기억 잘 안 나는데. 근데 개헌 포고령도 네. 국방부 장관이 썼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의 말씀은 전에 어디 저 국회에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밤에 통행금지 시간 뭐 이런,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거 지우라고 하셔가지고 시키는 대로 요거 지우고 나서 컨펌 받고 했다라고 하시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그걸 쉽게 말해 데스크 봤다는 말이잖아요. 김용현 장관 말대로. 그렇죠. 윤 대통령은 포고문 나는 본 적도 없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님 네. 말씀이 큰 틀에서 지금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에서 조사한 내용, 네. 조사한 내용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취재에 의해서 보도가 된 내용, 그다음에 국회에서 증언을 할 때 관계자들이 증언했던 내용들, 네. 뭐 이런 큰 틀의 맥락을 가지고 보면 대통령님의 말씀이 그렇게 100% 진실을 말씀한다, 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역사에 큰 뭐 사건들, 사달이 날 만한 큰 사건들 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 김재규라든지 심지어 전두환 대통령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식 아니었어요? 우리 부하들은
처벌을 가급적 하지 말아달라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윤 대통령 반대 입장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말씀 대부분 나는 몰랐다 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요. 그러니까 말씀은 네. 처음에 내가 다 책임질게 뭐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하나 구체적인 이제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실망스러운 대목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아마 헌법재판이나 또는 내란죄 수사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건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믿음이 계속 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건 저도 대통령님 머릿속에 의중을 못 읽겠어요. 헌재는 정치적 역학구도와 여론 같은 것도 사실 가만히 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판결에. 네. 네. 뭐 우리 다른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과는 달리 그렇죠?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아예 그렇게 표현합니까? 네. 정치적 사법기관. 네. 여론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또는 탄핵 반대 여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네. 4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헌재에서 기각 판정이 날 수도 있겠다. 법리와 상관없이. 헌재는 법리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기관은 아니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사법 처리는 그러니까 내란죄, 그러니까 형사 사건은 그 이제 통치권자니까 또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디테일에 대해서는 진실과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헌재가 정치에 대한 사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네. 헌재 재판관들은 기본적으로 법관들이에요. 법관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헌재 재판관을 하고 계세요. 네, 네. 이게 법관이라고 하는 직업윤리가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대통령님이 계속해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헌재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다음번에 혹시 다음번 대통령이 나도 똑같이 네. 비슷하게 해볼래? 그 다음번 대통령이 나도 또 국회에 탱크 한번 보내볼래? 그 다음번 대통령이 나도 국회에다가 특전사 군인들하고 헬기 좀 몇 대 보내볼래? 이걸 용인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제 예상은 헌재 결정은 어느 정도 그냥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법조계 인사분들은 이제 내란죄가 기본적으로 워낙에 이 형량이 세기 때문에 네. 웬만한 지휘관들 다 심지어 방첩사령관까지도 다 방첩사령관은 충암고 아닙니까? 방첩사령관까지도 전부 윤 대통령의 지시나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거 내가 했다고 자신이 둘러쓰거나 혹시 실제 자기가 했더라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재판장이 완전히 내가 안 했어요. 저는 몰라요. 저 사람이 했어요. 그 판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더라고요. 보통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께서는 네. 그러니까 전 국방부 장관께서는 대통령님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외의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적고 이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방첩사에도 지금 현장에서 뛰었던 조사받았던 밑에 보조요원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대장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막아요? 안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조사가 끝났는데 네. 그래서 이게 다들 그냥 진실만을 얘기하고 역사 속에서 이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일을 못할 정도로 목을 조르고 숨통을 막았다.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탄핵을 일삼으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이 동기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 상당수가 이건 인정을 하는 바이고 그건 받아들여질만 하지만 이 12월 3일 날 있었던 과정이라든지 행위, 네. 의도, 뭐 구체적인 어떤 행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지금 네. 내란죄 재판에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헌재에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근데 군 통수권자인데 그리고 네. 계엄에서
계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뭐 군이나 국민들이 물리적으로 피해 본 건 없는데 네. 형사처벌은 면하게 해주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재판은 받고 네. 형사재판은 어차피 구속됐으면 이제 재판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니, 아직 기소가 안 돼서 기소될 겁니다. 네. 뭐 검찰에서 풀어줄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한 명이라도 기각된 사례 보셨어요? 네. 없잖아요. 뭐 경호처 그건 직무유기라든지 뭐 직권남용 이 문제지 이게 내란죄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내란죄에 대해서는 어느 수사기관이 청구를 했건 모든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다 발부가 됐고 검찰이 다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고요. 최종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몰아지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네. 이재명 당대표는 그때 당시에 야당의 당대표로서 국가를 얼마만큼 망가뜨리고 대통령을 괴롭혔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과 평가가 어느 정도 있게 되면 그러면 사면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조율을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도 내란죄도 예를 들어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결국 백담사를 보내잖아요. 네. 그게 뭐 사회적 합의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합의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정치가 아무것도 합의를 못하니까 요즘 보면 모든 게 다 법원으로 갑니다.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죠. 네. 뭐 심지어 이 장관이 지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지금 법원이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지도자들부터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국민들 자기 쪽 보고 싶은 유튜브만 보잖아요. 그대로 확신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표심으로 가잖아요. 한쪽은 개딸들, 한쪽은 태극기 부대. 이렇게 가가지고 대한민국이 무슨 발전이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출산율 0.7이 안 되잖아요. 일본은 우리가 잠시 무슨 1인당 GDP나 일본 앞섰다 그러지만 일본은 출산율이 1.3이나 돼요. 우리는 아이들이 지금 집안 좋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려요. 출산율도 적은데 그나마 집안이 좋아서 애들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할 만한 넉넉한 가정의 애들은 이미 대학교 이전에 미국으로 가버려요. 그럼 미국으로 그때 간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미국의 아이들이에요.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미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드높은 수준에 우리가 K-뭐로 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곡점에 있고 굉장히 밑바닥은 취약한 시점에 와 있어요. 근데 국민들께서 밝은 눈을 갖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정말로 담백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취했던 것들이 정말로 모든 게 지금 나락으로 떨어질 우려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경진 전 의원과 오늘 심층 인터뷰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